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전진평 교수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전진평 교수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AI 시대 인공지능이 의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 혹시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해 암 등의 질병을 조기 진단하거나 환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AI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의학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 저는 지역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이런 인공지능이 지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더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료 혜택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의 의료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이 우려가 되나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원격 의료 확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잘못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은 여전히 최신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 의존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이 AI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기술 장애나 오류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AI 우리 삶을 돌봐줘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전진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사고 이후 발생하는 머리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AI 유리와 대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 생각보다 정확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이어서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들었고 의료 분야 역시 인공지능이 향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될까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얼마나 AI를 쓰고 계신지요? 사실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의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게는 흉부 엑스레이, 자동 판독뿐만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상, 쉽게 말하면 CT, MRI, 초음파는 물론 다른 영상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진단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서 심전도 또는 뇌파 등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훨씬 빨리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에 대한 신뢰가 정말 높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AI 유리가 답변을 했을 때 향후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긍정으로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서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앞으로 예상되는 의료계의 문제는 의사들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이 되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존 방법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고 분명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수단을 이용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 찬성이신가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질환에 따라서 질병의 빈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지역분들에게 더 많은 의료 기회가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수 의료는 거점 병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인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갖는다면 저희가 뇌출혈의 진단 같은 그다음에 치료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역민들에게 현장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대로 또 모든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AI 유리도 역시 그 개인정보 유출, 의료정보 유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어요.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의 의료는 의사 단독만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는 물론 여러 가지 정보업체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 보안 또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개발부터 적용까지 항상 같이 고민하고 이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AI 유리는 기술 격차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텐데 역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 텐데 사실 첨단 기술은 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 격차는 크게 두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 같은 의료 인력이 사용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실제 소비자, 즉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과거 컴퓨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택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AI 기술도 더 이상 어느 한 집단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사용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소비자, 즉 환자분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의료진 또한 개발되는 AI 기술을 갖다가 더 이상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걸 현장에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진평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그 뇌혈관 질환과 뇌 손상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신경외과 최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였나요? 학술상을 수상한 것은 사고 난 다음에 머리에 손상을 입은 환자의 회복을 돕는 줄기세포 치료였습니다. 물론 줄기세포 치료가 AI랑 반드시 연관이 있느냐 한다고 한다면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줄기세포 치료의 대상자가 되는 환자를 선택할 때 AI가 도움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즉 환자의 선택, 치료 방법, 언제 이런 거에 결정할 때 있어서 AI가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료가 혼자만의 학문이 아니라 이제는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하느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네. 많은 기업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도 AI가 정말 똑똑한 박사급 조교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많은 의료진들,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AI가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 좀 뭐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의 숙련도라는 것은 결국은 판단을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하느냐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사실 쉽게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아직까지는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갖춘 분들이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이 춘천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 지역과의 어떤 차이랄까요? 격차랄까요? 아니면 좀 특성,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불평등에 관한 얘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근무하게 되었는데 서울서 공부할 때 가장 크게 느낀 거는 환자분들의 질환이 틀리고
사용자, 환자분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즉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즉 그 말은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 아니면 줄기세포, 유전체 분석 등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할 여건이 많이 마련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 기술적인 격차뿐 아니라 경제적인 그게 가장 큽니다. 차이도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네. 근데 경제적인 차이는 그 기술을 얼마나 의료진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술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가격의 차이로 이루어지는데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한다면 가격적인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의 불평등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지역 의료진과 하나의 플랫폼, 즉 강원형 메디컬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강원도에 사시는 그런 고령의 환자분들, 그다음에 의료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새로운 기술들을 서울이나 경기도 또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분들과 똑같이 혹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굉장히 온화하고 평이하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AI 전진평 교수님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아니네요. 매우 감정적으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로 강력하게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그리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고요. 또 지역에서도 또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춘천,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 지역까지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어느 지역의 한 지역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얻는 이점, 불리한 점, 잘못된 점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그래서 다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강원도는 규제 자유 특구여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아, 규제 자유 특구라는 또 메리트가 있군요. 지역이라서. 맞습니다. 네. 또한 강원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 소외 지역들, 이런 의료 불평등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전라남도, 제주도도 의료 소외 지역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강원도에서 얻는 이런 귀중한 어떤 연구적인 자산을 단지 강원도의 의료 상습, 의료 혜택을 주는 거에 떠나서 어떤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까지 확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 교수님께서 AI와 협업해서 혹은 AI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하고 싶으신가요? AI의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 확보입니다. 경쟁력은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를 창조하고 융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국내 연구진들과 해외 연구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중증 뇌출혈의 어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순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경색 아니면 머리 외상 등 강원 전 지역에서 환자분들을 저희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야지만 소위 저희 다음 세대까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다음 세대 젊은 의사분들이 없습니다. 안 믿기시지만 저희가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있어야 됩니다. 네. 아하. 그래서 AI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력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진들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AI를 활용하고 또 AI를 학습시키는 게 좀 필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연구를 하고 한국에서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절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이랑도 저희가 교류를 하고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창조를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강원도, 이런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유일하다고까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AI 유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교수님께서는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게 유일한 방향이다라고 했는데요. AI 유리는 뭐라고 답을 할지 뭐냐면 AI가 의료진의 역량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유리, 네, 의료 소외 지역에서 AI가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AI는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분석을 통해 전문의 없이도 질병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폐렴, 결핵 등에서 유용합니다.
또한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 가이드를 제시하여 경험이 적은 의료진도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I가 1차 진단을 보조하고 대도시 병원과의 전문가 협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의 병력이나 알레르기를 분석해 위험한 약물 처방을 미리 경고해 처방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AI는 의료 소외 지역에서 의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사의 역량을 확대해주는 조력자입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에게 보이지 않는 동료처럼 작동하며 진단, 치료, 의사결정,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AI가 답변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 교수님께서 아까 의료진을 대체할 수 있다.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해서는 갸우뚱하셨고요. 그리고 대체에서는 거의 절레절레 하셨는데 보완할 수 있다. 조력자 역할을 하는 데서는 끄덕끄덕해지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직 현재까지 기술로는 기술에 비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본 결과 100% 의료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인 난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로서 어떤 기술적인 난제를 당장 극복은 힘들다고 보고요. 물론 언젠가는 대체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의 어떤 필수 의료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의료 과부하가 이미 걸렸습니다. 2024년부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 현장의 인력들이 힘들 때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 이런 모듈들이 이런 의료진의 노동력, 즉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환자 안전을 증가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근무하는 어떤 경험이 다소 부족한 의료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거라는 건 저는 아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4부 AI 우리 삶을 돌봐주는 전진평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요리 오늘은 의료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지방 도시의 의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부족입니다. 특히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복잡한 경우에는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고 이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AI와 원격 의료 기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할게요. 지방 도시의 돌봄 서비스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돌봄 인력의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해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아요. 또한 돌봄 서비스의 교육 및 인프라가 부족해 서비스의 질이 낮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런 지역 의료와 돌봄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즉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지역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이 멀리 있는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진단 도구는 의료진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진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돌봄 서비스에서는 AI 로봇이나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AI 유리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전망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노인복지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동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서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지역의 돌봄 시스템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지역 인구 감소와 돌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역 소멸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험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출생 또는 사망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동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가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인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역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돌봄을 받기 위한 이동 현상을 돌봄 이주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지역에 확충하는 것, 노력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돌봄과 관련해서 AI 유리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AI 유리 인터뷰 진행해 주시죠. 지방으로 갈수록 초고령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대응 역량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초고령 사회,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 20% 이상이 노인이 되는 사회에 직면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속도가 너무나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돌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양보험 또는 노인맞춤 돌봄처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또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한 또 지역의 장점을 살린 이런 다양한 특화 서비스들도 만들어져서 제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 지자체들이 있어요. 정말 지역별로 이런 대응들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진천이 또 굉장히 앞서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료기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기관과 함께 돌봄 스테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다시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협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통합 돌봄 제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제도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최근에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또 관련 시범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역에 맞도록 수행한다는 것도 있죠.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과 어떤 공공의 협업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돌봄 서비스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통합 돌봄 또는 돌봄 통합 지원이란 용어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케어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적인 개념은 커뮤니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커뮤니티란 말 자체가 그렇듯이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주체로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양한 케어 서비스들이 있지만 여전히 틈새와 공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틈새와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제도 간의 분절성이라든지 어떤 벽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지역사회, 정든 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은 노인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안심을 주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인식들, 돌봄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까요? 돌봄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가치 형성이 중요하고 이 돌봄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돌봄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돌봄은 정말 정통적인 분야입니다.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력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인식이고 합니다만 최근에 ICT나 로봇 등 정보통신 기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적용해서 돌봄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전통적인 분야지만 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또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또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죠. 아직 열악한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ICT나 AI 등 또는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 돌봄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일할 인력들, 수급이라든지 또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 나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어떤 돌봄 기술들, ICT를 비롯해서요, 이 기술들을 개발하는 쪽, 그리고 이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경제성, 또 안정성, 또는 사용성을 한번 검증해보는 이것이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장 또는 뭐가 있을까요? ICT, 로봇 개발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가 성장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장과 제도를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지금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돌봄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익히 알다시피 이 우리 복지 사업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제도나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또는 특정한 계층 또는 연령을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왔죠.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만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돌봄이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협력을 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간 인력과 시설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들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동일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협력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계 및 의료 체계를 권고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과 복지 또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자격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정말 많은 인력들이 지역에서 돌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협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이들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양성 교육 과정 그리고 지원 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돌봄센터 가운데 농촌형이나 산 간형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돌봄센터 모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이미 분포해 있는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복지와 보건, 인력이 함께 협업하면서 어르신들의 접점을 넓히는, 어르신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섬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섬이 소멸이 되니까요. 중간섬이라는 걸 둬서 중간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하고 다시 본인이 살고 있던 그런 섬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돌봄 통합과 관련해서 주거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거 정책이 주로 공간만을 제공해드렸죠.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거에다가 서비스를 넣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재활이라든지 보건의료 복지 또는 돌봄과 관련된 주야간보호 관련 기관들이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계신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서비스를 가셔서 받기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받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새롭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주거 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돌봄 통합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돌에 끼는 이끼와 같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동그란 돌에는 동그랗게 이끼가 끼고 네모난 돌에는 네모나게 이끼가 끼겠죠. 그것처럼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모델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AI 유리가 묻고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해외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AI 유리에게 한번 해외의 소규모 돌봄 모범 사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유리 해외 지역에서 소규모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네, 해외에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의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과 통합적 돌봄 모델을 갖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통합 홈케어와 지역사회 기반 복지 시스템을 운영 중인 덴마크의 에이루 코문에 통합 돌봄 시스템, 그리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케어 매니저가 팀을 이루어 고령자의 건강과 생활 등을 돌보는 일본 도야마현 쿠로베시 지역포괄지원센터, 마지막으로 돌봄 제공자와 가족이 재택 중심으로 방문 요양 등 생애주기 지원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프레이저 헬스 어서리티 등을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일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구해 오셨는데요. 일본 사례 가운데 케어 매니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전문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을 딱 직면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죠. 우리가 병원은 자주 이용하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돼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시기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 국가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주는 그리고 서비스를 실제로 점검해주고 조정까지 해주는 그런 전문 인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라면 케어 매니저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는 분이죠. 마치 요양보호사가 축구 선수라면 감독 코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이 지금은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시는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뭐 영양,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뭐 다양한 영역들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국가적으로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특성 중에 하나죠. 네, 지금까지는 AI 유리가 묻고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AI에게 묻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질문해 주시죠. AI는 돌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AI가 돌봄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돌봄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은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는 AI가 돌봄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로봇에 탑재되어 물리적 보조와 함께 정서적 교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가상 비서 역할을 하여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AI 유리와 함께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시대의 의료와 돌봄 관련 다양한 키워드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AI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볼까 합니다. 먼저 인터넷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돌봄과 관련한 전체 정보들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이 뚜렷하게 보이시죠? 2023년 하반기에 보시면요, 약간의 감소세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이 되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쯤에 한 차례 피크가 있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돌봄 정책이나 예산 관련 논의로 정보량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반영한 걸로 보이고요. 또 10월에서 12월 정도가 되면 급격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겨울철 노인이나 취약계층 또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부족한 돌봄 인력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언론에 퍼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절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런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 돌봄이 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번에는 돌봄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연관어 분석입니다. 돌봄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어떤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핫 카테고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글씨가 클수록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깊이, 필수적, 서류, 체크, 추천, 아래쪽에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시스템적인 관리 대상으로 돌봄이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가 좀 느껴지시나요? 탑 카테고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봄 키워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이 지원, 제공, 사업, 지역, 운영, 진행,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돌봄이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적인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런 키워드들에서 엿보여집니다. 인 카테고리도 한번 보실게요. 새롭게 이 돌봄 담론에 진입하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실질적이라는 단어네요. 오른쪽에 이유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람, 신뢰, 건강 문제, 자존감 같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 어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웃 카테고리에서는요, 최근 돌봄 담론에서 좀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단어 코로나19고요. 초등 돌봄 교실, 총선, 제보, 전제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건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봄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상화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 분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돌봄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윤리적 책임으로 돌봄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좀 엿봤다면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이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카페와 커뮤니티 채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어 카페와 커뮤니티 채널 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급부상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핫 카테고리입니다. 결론, 필수적, 정기적, 삶의 질, 장점, 중요성 같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돌봄이 이제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죠? 가장 많이 언급된 탑 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지원, 제공, 시간, 활동, 확인, 운영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봄의 공적인 역할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주요 대화 주제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진입한 인 키워드를 보시면요. 알바가 가장 크게 보이네요. 노인 일자리, 직무, 공공근로, 구직자 뭐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돌봄이 경제적인 활동하고 이제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돌봄이 개인적인 어떤 생계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 연관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돌봄과 시니어 돌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AI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차트가 나왔는데요. 아이 돌봄 쪽에서 언급되는 키워드들부터 보시죠. 시설, 체계, 환경, 정책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이 돌봄에 대해서 좀 공적 지원 체제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니어 돌봄 쪽을 보시면요. 지역사회, 복지, 어르신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의 중심축으로 맞춤형 방문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가운데 부분은 아이 돌봄과 시니어 돌봄 두 키워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들인데요. 대상, 지역, 참여, 계획, 예정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는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좀 드러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 또 공감을 지키면서도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패러다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보면은 그 의료 취약지, 예를 들면 뭐 산간이나 또 이제 그 섬 도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역민들은 정말 그 뭐 기후가 나빠진거나 그렇지 않으면 야간 같은 경우는 위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이제 만성질환 그 케어 부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의료하고 접근성이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AI 그 솔루션을 AI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은 항상 루틴으로 그 의료 관리가 됩니다. AI 그 의료진이 문안 인사와 함께 그분들의 건강을 매일같이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 의료진한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을 갖다 해드리는 그런 걸 이미 시행해 봤을 때 이 정말 그 의료 취약지에 계신 주민들에게 그 AI를 이용한 그런 그 이 의료 이 도입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리라 보여집니다. 이 당뇨병, 암, 치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화성 질환이라 그러거든요. 그 메타포르민이라는 당뇨병 약이 있는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 임상 실험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그거 먹어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젊어진 기분이 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당뇨병 초기 진단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그러면 기왕이면 가서 메트포르민 좀 달라 그래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노화역전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노화역전 현상을 보이는 약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약들이 일반적으로 암을 창궐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병에 어떤 약이 잘 들어도 왜 잘 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병에 그 관여하는 표적 단백질을 찾아서 그놈이 작동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당뇨병 표적 단백질에는 들러붙어서 작동 못하게 하고 암 유전인자 쪽으로는 작동을 안 하게 정확하게 분자를 디자인하면 되는 건데 분자 디자인은 현재 너무 복잡해서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정확한 거를. AI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그 공백을 오히려 AI가 메꿀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벗을 해줄 수 있는 AI 로봇이 또 도입되기도 하고 지금 원주시에서도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귀여운 AI 로봇과 함께 또 지내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또 센서가 있어서 어떤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전센터로 가요 신호가. 그럼 또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이 없나 무슨 일 없나 또 확인을 하러 또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AI로 좀 안부 전화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로만 100%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은 정말 그런 AI와 그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기대어서 같이 돌봄을 사람과 그 AI가 같이 병행하면서 좀 메꿀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지 같이 지역 소멸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공동기획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다음 시간에는 5부 AI 위기의 농어촌을 살려줘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AI가 말도 하고 목소리도 알아듣고 심지어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AI가 단지 글자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말하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AI, 다시 말해 멀티모달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멀티모달이라는 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의 AI가 다양한 방식의 정보를 동시에 다룬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는 AI가 이것들을 따로따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책으로 치면 과거 AI는요, 책에서 글자 따로 공부하고 책에 있는 그림 따로 공부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사람처럼 한 번에 글도 읽고 그림도 읽고 한 번에 쓰고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똑똑해진 것이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낯선 음식을 딱 찍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사진을 보고 이건 태국식 팟타이예요. 고수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 말한다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지금 이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멀티모달 AI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픈 AI의 GPT-4o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이 모델은요, 정말 말 그대로 눈과 귀를 달고 나왔습니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심지어 비디오까지 하나의 모델이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응 속도는 평균 0.32초. 사람 대화 수준으로 거의 실시간입니다. 기존 GPT-4보다 빠르고 사용 비용은 더 낮아졌습니다. AI가 진짜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죠. 구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화면 속 글자를 번역해주고 사용자의 질문에 말로 대답해줍니다. 예를 들면 요리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켜고 이거 바질 넣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면 화면을 보고 AI가 네, 이건 바질이 맞고요. 마늘은 조금만 더 넣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AI 셰프가 된 거죠. 회의나 출장 상황에서는 더더욱 유용합니다.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스페인어 간의 실시간 통역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회의 서비스들도 한국어, 영어를 실시간 음성 번역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에게는 영어로 들리고요.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저는 한국어로 듣게 되는 겁니다. AI가 통역사로 실시간 대기 중인 상황,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죠. 이런 기술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AI는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해주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혹은 디지털 비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찍으면 바로 번역해주고요. 길을 물으면 실시간으로 안내해주고요. 현지 문화나 관습도 바로 설명해주니까 AI가 포켓 여행 가이드가 되는 셈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수학 문제를 카메라로 찍으면 풀이도 알려주고요. 과정도 설명해주고요. 영어 발음을 하면 실시간 피드백까지 줍니다. 심지어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지를 찍었더니 그 장소의 역사, 인물, 사건까지 알려주니까 와, 그야말로 모바일 인공지능 교과서죠. 자,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멀티모달 AI의 핵심은 입력의 다양성, 그리고 실시간 대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미지, 음성, 심지어 영상으로도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한 대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앱 하나만 설치하면 AI와 대화하고 보고, 듣고, 즉석에서 번역하고 조언까지 받는 세상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AI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일상에 들어오는 친구이자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AI한테 한마디 건네보세요. 안녕, 지금 뭐하고 있어? 분명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